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의 김기현 단장입니다.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K콘텐츠와 문화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. 좀 놀랐습니다. 앞서서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. 저희 진흥원 영상인 줄 알고 이렇게 그 과학기술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이 K 콘텐츠와 문화기술이라는 주제로 그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정변성 원장님, 부원장님 그리고 이하 실무자분 그리고 같이 해주신 김태훈 교수님, 이성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발표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뒤돌아보니까 한 콘텐츠 업계에서 한 25년 이상을 좀 했더라고요. 뭐 예전에는 민간 기업에서 게임 업계에도 있었고, 뭐 소프트웨어 제작, 유통하는 데도 있었고, 콘진에도 있었는데요. 저희 내부에서는 참 어렵다.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어떤 또 콘텐츠가 나오고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무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K 콘텐츠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뒤돌아보니 제가 2008년도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2년도부터 문화부에서 그 문화기술의 어떤 좀 R&D를 작게 시작을 했는데요. 그때만 해도 문화기술 전체적인 중장기 전략 계획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그제서 비로소 1차 문화기술 R&D 기본 계획을 좀 담당 팀장으로서 마련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한 15년 뒤에 제가 와서 다시 보니까 4차 R&D 기본 계획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요.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아까 제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경에 가서 현지에서도 한류에 대한 확산과 그런 활동을 좀 한 바가 있고요. 돌아와서 뭐 한류 담당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K 컨텐츠 게임 체인저 문화기술과 글로벌 확산의 전략에 아마 그래서 제가 운명처럼 오늘 이렇게 좀 그 발표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 과학기술계에 그 굉장히 그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렇게 기술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의견과 고견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이 K 콘텐츠의 글로벌화하고 지속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. K 콘텐츠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다. K 콘텐츠가 어떠한 좀 현황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. 그다음에 이런 게임 체인저로서 K 콘텐츠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을 가게 될 건지 그 상황에서 문화기술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. 네.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. 많은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네요. 첫 페이지입니다. 조금 되었는데요. 2021년 11월에 뉴욕타임스가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학의 거물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문학의 거물로 부르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하게 된 배경을 소개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여기 준 그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. 문화산업계의 발빠른 벤치마킹과 스트리밍 환경의 변화, 그리고 대중이 공감할 만한 소재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면서 K 콘텐츠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사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BTS,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, 기생충을 주요 사례로 냈었는데요. 여기에 제가 두 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.
게임 분야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. 뭐 아시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요.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출시한 지 약 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 6년간의 어떤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니까요. 그동안의 그 누적 서비스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242개국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6년간 누적 가입자 수가 무려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, 계정 수가. 그 다음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32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더 하나 더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웹툰인데요.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입니다. 이게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현재까지 무려 140억 회가 넘었다고 하는군요. 대단합니다. 최근에는 이런 웹툰에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, 게임으로 제작이 되었고 조만간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. 이처럼 K 콘텐츠는 세계 어디든지 볼 수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 같은 K 콘텐츠가 글로벌 성공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?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한류의 초창기를 좀 일기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사랑의 먹일래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장금, 겨울연가 등 드라마 영상 중심으로 한류가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서 또 장르도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으로 확대가 되고 2010년에는 영화, 도서 등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인기를 받고 있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팬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.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콘텐츠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북경에서 근무를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갔었습니다. 이제 처음에 딱 갔을 때 북경 시내에 그때 이제 그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가 굉장히 드라마가 히트를 했었거든요. 어느 곳곳에 가도 그 주연들이 어떤 광고의 모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. 지금보다 더 활동적으로 했었다. 근데 지금은 더 크게 되고 있죠. 이런 이제 K 콘텐츠 글로벌 성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, 2022년 기준으로 약 148조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약 133억 달러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, 반도체, 석유화학 등과 견줄 정도의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장률에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답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. 그에 반면에 콘텐츠 경우에는 매출과 수출에 있어서 성장률이 타 산업 대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이 약 2.9%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. 수출의 그 성장률. 지금은 이제 통계가 시장의 좀 상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약 9%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저희가 오늘의 주제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청년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지점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저희의 위치를 살펴보면 물론 이제 통계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약 7위 정도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저희의 상위 국가는 미국, 중국, 일본, 영국, 독일, 프랑스가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. 대부분 좀 문화와 경제의 선진국으로 되고 있고 저희도 역시 이러한 좀 위치에 좀 들어가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
그 여러 가지 그 수출 품목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반도체, 수용차 등에 이어서 그 규모가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피부로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또 실제 매출과 수출 규모에 있어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또 이러한 지점이 있습니다. 이게 단순한 어떤 이제 제품의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보시는 것처럼 단제품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K 콘텐츠는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시너지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22년에 발표한 K 콘텐츠 수출의 경제적 효과의 보고서에 보면요, K 콘텐츠의 수출은 소비재를 포함해서 뭐 제조, 관광, 스포츠, 공연 등의 다양한 분야로 좀 그 연관 그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K 콘텐츠 1억 달러 수출이 될 경우에 생산 유발액은 약 5.1억 달러, 취업 유발 인원은 약 2,900명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금이 약 25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. 약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콘텐츠가 왜 게임 체인저인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K 콘텐츠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?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도 의견을 제시를 해본다라면은 첫 번째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K 콘텐츠가 그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뭐 잘 아시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같이 담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K 콘텐츠가 고품질이면서도 매력적이고 특히 대중과 공유가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우수한 원천 콘텐츠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웹툰,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, 영화, 게임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를 기반에 둔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신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좀 한국적 문화 코드가 글로벌 문화 코드로 보편성을 좀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나 뭐 기생충으로 좀 예를 들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한국적 특수성이 흥미로 유발되고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주제로 문화 코드화되고 있다는 지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 팬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.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는 굉장히 그 디지털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류재단에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한류 동호인 수가 무려 1억 7천만 명으로 좀 산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중요한 또 이유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이상과 같이 좀 K 콘텐츠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. 그럼 앞으로 K 콘텐츠 미래는 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영상 콘텐츠는 뭐 글로벌 OTT를 통해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. 그래서 글로벌 OTT 플랫폼의 경쟁도 심화가 되고 대규모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콘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후발 그 OTT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
한국이 제작한 그 카지노라는 오리지널 콘텐츠 덕분에 그 앱 설치자 수나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용자의 유입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. 뭐 더 글로리라는 하나의 콘텐츠가 이용자 수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뒤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콘텐츠가 이제 그 IP에 그 좀 그치지 않고요. 다양한 부가 사업으로 그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드라마가 웹소설, 웹툰, 영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다양한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IP에 대한 소위 말해 저희가 슈퍼 I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슈퍼 IP에 대한 발굴, 거기에 기술의 적용에 대한 방향성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래주 콘텐츠 산업 미래 중에 이제 IP에 대한 부분인데요. IP는 더 이상 장르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. 이 IP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하나의 IP가 게임, 영화, 드라마, 웹툰, 애니메이션 등 장르의 경계가 없이 무한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미래는 더 향후엔 더 그럴 것 같고요. 여기 하나의 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. 네이버 웹툰의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2015년에 첫 연재를 좀 시작했다고 하고요. 지금 요 하나의 웹툰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TV 드라마, 게임, 뮤지컬,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,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, 다양한 굿즈로 사업화가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좀 경쟁력 있는 IP는 장르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그 분들, 그 다음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것 같고요. 이후에 그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아간다고 봤을 때 IP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, 그리고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. 그래서 향후에 글로벌 진출 전략에 있어서 같이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요즘 그 콘텐츠는 기술의 어떤 적용이 없이는 사실은 기획하거나 창작하거나 제작을 유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. K콘텐츠 미래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의 결합된 콘텐츠가 새롭게 나오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로 많은 변화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콘텐츠의 좀 생태계, 기획, 창작, 제작, 유통, 소비 전반적인 콘텐츠 생태계가 신기술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이런 그 분야인데요. 저희가 여기 아르떼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여수, 강릉, 제주 등에 있죠. 참고로 제 경험을 살펴보면 제가 부모님 모시고 이제 여수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. 비가 많이 와서 야외 활동 못 하고 그래서 아르떼 뮤지엄을 가자라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. 제가 야, 부모님이 재밌겠어라고 했는데 들어가시더니 안 나오셨어요. 제가 좀 선입견이 있었나라고 좀 스스로 자책을 했었고 그만큼 이 사람에 다가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도가 굉장히 보편적이다. 유료 입장료를 냈었는데 아깝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 적용 콘텐츠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페이지입니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분명히 이제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, 창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강연 준비를 하면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사, 콘텐츠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. 몇 가지 제목만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I 창작성의 개념 재정의를 하는 거대한 물결 이런 표현도 있고 다른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돌풍으로 전 세계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너도나도 AI 모델을 뽐내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은
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.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. 창작도 돕는다. AI 활용 범위 확대. 뭐 향후 5에서 10년 내 AI가 게임 개발 환경 절반 이상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도 있고요. 또 AI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,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는 뜨거운 논쟁거리다.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화두만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굉장히 기대와 우려가 섞인 부분인데, 이게 어찌됐든 생성형 AI 기술이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전반적인 생태계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오늘 좀 논의하는 그 지속 가능하고 뭐 향후 글로벌 진출에 K 콘텐츠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오늘 문화기술의 중요성 내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꼭 좀 해결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점도 같이 제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 K 콘텐츠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요.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기술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어떻게 그 정책적 대안 내지는 혁신 방안을 좀 도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. 네. 뭐 문화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 콘텐츠가 그 K 콘텐츠의 어떤 잠재력,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화두를 갖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대전환, 거기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큰 변화,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침체 내지는 국제 분쟁의 좀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,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핵심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기술의 중요성이 더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문화기술은 아까 CT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저희가 컬처와 테크놀로지를 융합된 좀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기획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이제 2002년부터 꾸준히 저희가 해와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좀 실제적인 성과 사업화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작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아까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, 그때는 초창기에는 대부분 저희가 VFX 기술에 많이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의 유명한 헐리우드 프로덕션에 비해서 기술력도 좀 딸리고 제작 환경에 좀 여력이 없었는데요. 그 한 10년간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해보니까 10년 뒤에는 저희가 어느덧 전 세계에서 좀 굉장히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VFX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에 있었을 때도 한국의 VFX 기업들이 현지에 법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좀 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어떤 문화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 K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이거는 작년에 CES 혁신상을 문화기술 분야에서 저희가 받았던 내역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다시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워치를 좀 개발한 업체로 되게 유명한데요. 작년에 CES 혁신상을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용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촉각 디스플레이를 좀 적용시킨 닷패드로 저희가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접근성, 모바일성, 증강현실 세 개 분야에 대해서 뭐 혁신상을 받았고, 그 특히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최고의 혁신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. 이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의 분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 향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상의 영역으로 이 기술이 적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높은 가치를 받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
그 문화기술의 어떤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도 한편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저희가 좀 생각했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. 물론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내지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의 주제는 K 컨텐츠의 오늘의 주제와 맞물려서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세 가지 분야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지능형 콘텐츠의 집중 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패러다임 내지는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좀 그 과정을 좀 한편 볼 수 있는데요.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이 기술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형 R&D로 좀 해왔었는데 이 기술 경제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이제는 좀 선도형 R&D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지능형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고민되고 있는 시점이고요. 더불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창작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연구개발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더 할 거고요. 두 번째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 기술, 콘텐츠가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결국 기술과 콘텐츠 IP가 결합된 상품으로서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저희 이제 아까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저희 기관이 좀 저희 센터가 특별한 거는 B&R&D 그 지능기관하고 그다음에 연구관리 그 전문기관을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에서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연계성이 부족했는데 기술과 스타트업 그래서 결국은 연구개발 사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가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글로벌 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라는 좀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.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 원이 좀 독특한 게 해외에 브랜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북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저희가 한 15군데 정도 뭐 LA, 동경, 북경, 뭐 파리 등에 있고요. 내년에는 25곳의 해외에 사무소가 운영이 됩니다. 그래서 K 컨텐츠가 해외에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되고 융합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요. 뭐 이런 좀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련 기술 개발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내는 저작물이 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나 내지는 활용 여부에 대한 신뢰성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K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가 글로벌 K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기술, 뭐 포렌식 기술 등의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저작권의 신기술과 더불어서 제도가 되고 있는 뭐 기술의 표준화나 뭐 선도적인 어떤 연구 개발도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토론 시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웬 한국형 디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성장 4.0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. 이제 신성장 4.0은
초인류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기술의 확보, 디지털 전환,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대를 위한 도전 과제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. 이를 위해서 3대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형 디즈니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여기 뭐 국정 과제로는 뭐 글로벌 미디어 강국 건설이나 K 컨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자는 국정 과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이런 한국형 디즈니 육성을 위한 어떤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슈퍼 IP 기업의 육성을 하고 이를 위해서 펀드나 제작 인프라,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트 디즈니사 같은 경우에는 슈퍼 IP를 통한 어떤 성장 순환 구조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하고 계신데 이런 전반적인 성장 순환 구조의 프레임워크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신성장 4.0에서 제시가 된 한국형 디즈니 육성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.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뭐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족한 부분은 이후 두 전문가분들의 또 토론과 또 이외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많이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